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양반가의 깊은 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꽃이 피어나는 마당을 바라보며 김대감댁 안방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물 남짓한 세월을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요즘처럼 마음이 불안한 적은 없었지요. 벌써 20날이 넘었구나. 거울 앞에 앉은 안방마님은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이목구비였지만 눈가와 입가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지요. 한때는 한양 제1의 미인이라 불렸던 그녀였습니다. 내감과의 혼인 첫날 밤 평생 부인 하나만 보겠소라던 그의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랬던 대감이 이제는 안방을 찾지 않습니다. 술자리라도 있는 날이면 이래 늦은 밤 안방을 찾아와 옷고름을 풀어달라 하더니가 이제는 한 달 가까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달빛이 가득한 삼경, 안방마님은 뒷간으로 향하던 중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담장 너머로 비치는 달빛 속에 스쳐 지나가는 가녀린 그림자, 은은한 향내, 그리고 살랑이는 저고리 자락. 내감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안방마님의 귀에 달님이의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비단치마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이따금 방문이 살짝 흔들렸고 촛불은 그들의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지요. 비단 이불 스치는 소리와 함께 달님이의 속저고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20살의 꽃 같은 아이는 대감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안방마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자신만을 바라보던 대감의 눈길이 이제는 저 어린 계집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방문 밖의 안방마님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에서는 아직도 방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맴돌았고 눈앞에는 흐트러진 두 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렸지요. 안방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꽉 쥐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던 대감이 이제는 어린 계집의 젊은 육체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달님이의 하얀 목덜미가 달빛에 반짝이고 까만 머리카락이 파도처럼 흩날렸지요. 여봐라, 내일도 꾸고너라. 자정이 지나서야 운우지정이 끝이 나고 달님이는 뺨을 붉히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과 달콤한 향기는 깊어가는 봄밤을 더욱 관능적으로 물들였지요. 이제 이 깊은 밤의 비밀은 달님이에게 새로운 권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님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도 엉덩이를 살짝살짝 흔들며 걸음을 옮기고 가슴골이 살짝 보이도록 저고리 깃을 헤치고 다녔지요. 아이고, 더워라. 달님이는 일부러 안방마님 앞에서 땀을 훔치며 저고리 깃을 펄럭였습니다. 그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와 쇄골은 마치 대감을 유혹하던 그날 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지요. 예, 달님아. 안방마님이 불렀지만 달님이는 이제 예전처럼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발적인 눈빛으로 안방마님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요. 부르셨습니까? 아, 혹시 대감마님 이부자리 정리하는 법을 여쭤보고 싶으신가요? 달님이의 도발적인 말에 안방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어디 대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왜 그러시나요? 제가 대감마님 모시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대감마님이 좋아하시는지. 달림이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요염하게 몸을 비틀며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날 밤 대감의 방에서처럼 교태로웠지요. 대감마님께서는 말이죠. 여기를 이렇게 쓰다듬어드리면 특히 좋아하시더군요. 달림이는 자신의 목덜미를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발과 조롱이 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아랫도리를 이렇게 들썩이면서 그만! 안방마님의 호통에도 달림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해진 그녀의 태도에 안방마님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대감이 어젯밤에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달림이는 일부러 안방마님의 앞에서 자신의 저고리 끈을 느릿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대감의 방에서처럼 살짝 헐어진 저고리 사이로 하얀 속살이 비치었지요. 대감께서 말씀하시길 마님보다 제가 훨씬 더 달콤하다 하시더군요. 특히 이렇게 안았을 때 당장 입을 다물 거라! 안방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달림이의 도끼 어린 말은 계속되었지요. 아니면 마님께 제가 어떻게 대감을 모시는지 직접 보여드릴까요? 밤마다 대감이 얼마나 신음하시는지. 달림이의 눈빛에는 이제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쾌감이 묻어났지요. 그러고 보니 마당쇠도 참 재미있는 말을 하더군요. 달림이의 마지막 한마디에 안방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달림이는 안방마님의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작년 추석 마님께서 마당쇠화학관에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너는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림이를 너무 구박하시면 이 가벼운 주둥이가 어찌 될 줄 모르겠네요. 달림이의 교활한 미소의 안방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달림이는 단순한 부엌대기가 아닌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달림아,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때 천하게 보였던 부엌대기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었지요. 며칠 푹 쉬거라. 부엌 일은 내가 할 테니. 달림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제 양반가의 안주인 같은 위엄마저 서려 있었지요. 그리고 마님, 오늘 밤에도 대감마님이 저를 찾으실 텐데 마님께서는 귀 막고 주무시는 게 좋을 듯해요.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 달림이의 아기애찬 말은 안방마님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이 집 안주인으로 군림하던 그녀는 이제 한낱 부엌대기의 농락거리가 되어버렸지요. 양반가의 깊은 담장 안에서는 이처럼 은밀한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음과 육체로 무장한 달림이와 체면과 위신으로 무장한 안방마님의 싸움에서 승자는 결국 비밀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쥔 쪽이었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는 말씀하셨답니다. 부엌대기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오늘의 아랫 것이 내일의 윗사람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후기 한적한 마을의 앞뒷집에 살던 박가와 이가는 어릴 적부터 한 몸이나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내 집 따로 없이 한 이불에서 잠이 들고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사이였지요. 박간에는 가을물을 뽑아내듯 아들들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아들 셋을 둔 박가의 안사랑은 날마다 떠들썩했지만 이가의 집은 달랐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개성에서 들여온 귀한 약이오. 이가의 아내는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려도 하늘은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듯 했지요. 달빛 저린 밤이면 이가 부부는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앞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아내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요. 이 천한 년이 미련하여 서방님께 자식 하나 안겨드리지 못하니 이가의 아내는 달빛 아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집 삼형제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설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대목장으로 나갔습니다. 박가는 아들들 신발도 사고 장난치다 뚫어놓은 문의 발을 창호지도 골랐지요. 이 녀석들이 또 문을 망쳐놓았거늘. 하여도 집안이 떠들썩하니 그저 좋기만 하이. 이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집 창호지는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나지 않았으니까요. 장을 본 두 사람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탁배기 몇 사발이 오가자 이가의 얼굴이 붉어졌고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던 쓸쓸함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 몸이 복이 없구나. 집으로 돌아온 이가는 재수를 부엌에 던지듯 놓고는 차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창호지를 손으로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문은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나지 않으니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한밤의 정막을 가르고 있었지요. 설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차례상을 차리고 세배객들을 맞이하느라 두 집 안주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의 무게는 달랐지요. 한쪽은 아들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한 기쁨이었고 다른 한쪽은 텅 빈 방처럼 허한 바쁨이었습니다. 설날 저녁 주막에는 동네 사내들이 모여 유판을 벌였습니다. 이가는 박가의 소매자락을 슬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이복에 잠시 뒷방으로 가세. 달빛이 새어드는 뒷방에서 이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박가의 손을 급하게 붙잡았지요. 친구, 내 청이 하나 있네. 우리 사이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무엇이든 말해보시게. 내 처와 하룻밤만 보내주게. 부탁일세. 이가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박가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이보게!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말인가? 진정하고 들어보시게. 내 하루 이틀 생각한 것이 아니라네. 천지신명과 그대와 나. 이렇게 셋만이 아는 일이 될 터이니 이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동동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뿐이었습니다. 삼경의 달빛이 방문을 비추던 그날 밤, 하루 종일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지친 이가의 아내는 곤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은은한 술기운을 머금은 숨결이 가까워질 때마다 이가의 아내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채취와는 미묘하게 다른 그러나 어딘가 끌리는 향기였지요. 달빛 아래서 박가에 떨리는 손이 이가의 아내에게 닿았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방안을 울리는 듯했고 한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지요. 달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박가에 떨리는 속삭임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촛불이 한 차례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그들의 모습을 은은히 비추었지요. 일은 끝났지만
박가는 쉽사리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가 아내의 향기가 아직도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요. 용서하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남긴 박가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이가는 아내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달빛 아래 고요히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낯선 이의 채취가 가득했고 이가의 아내는 눈을 감은 채 잠든 듯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가가 아내를 부르려다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모내 기철이 되자 이가의 아내는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날 무렵 그녀는 달덩이 같은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하늘이 드디어 우리에게 자식을 내려주셨소. 이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박가의 눈빛은 복잡했지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총명해져 갔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도 사설을 줄줄 읽고 시를 지을 줄도 알았지요. 특히 서당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박가의 세 아들에게도 글을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가는 틈만 나면 담장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매며 콧날이며 자신을 닮은 듯한 모습에 가슴이 저려왔지요. 이 아이, 내 피가 확실하구나. 어느 날 서당을 찾은 박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훈장은 자리를 비웠는데 7살 난 아이가 10살, 12살, 15살 된 자신의 아들들에게 소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런 천재가 있을까? 과연 내 자식이로구나. 박가의 마음속에서는 자부심과 후회가 뒤엉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장이 이가에게 말했지요. 자네 아들은 하늘이 내린 천재라네. 내년에는 조시를 보게 하겠네. 그 말을 들은 박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가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지요. 술이 몇 순배 오가고 박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보게, 내 아들을 돌려주게. 칼날 같은 그 한마디가 이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네 아들이라니? 모를 것 없네. 그날 밤의 일을 아이의 재주며 용모며 이 모든 게 내 피를 받았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두 사람은 밤새도록 다투었습니다. 때로는 멱살을 잡고 때로는 술잔을 마주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요. 결국 이 일은 고을 사또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륜이 먼저이옵니다. 제 피와 살을 나눈 제 자식입니다. 약조가 먼저이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서로가 약조한 것이 아닙니까?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이 아닌 인간의 도리와 약속, 그리고 천륜이 얽힌 난제였지요.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라. 7살 아이가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귀공자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자, 내가 다 들었을 터이니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아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사또 어른께 말씀드리옵니다. 지난 봄 모내기 때 앞집에서 모가 모자라 우리 집에 남은 모를 얻어다 심었사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가을 추수 때 우리 집에서는 앞집에 대고 우리 모를 심어거둔 나락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사옵니다. 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뜻이 담긴 답이었지요.
박가는 듣거라.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허튼 소리를 한다면 곤장을 피하지 못하리라. 아버님,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이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눈물이었지요.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성으로 가꾸고 사랑으로 키우니가 진정한 부모인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깊은 뜻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 씨 부인은 23세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나갔다가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요. 그때부터 최 씨 부인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작은 초가에서 홀로 수절하며 살았습니다. 아이고, 최 씨 부인은 정말 대단하지. 저리 젊고 고운 나이에 수절을 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고 그녀의 정절이야 기는 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마당에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을 때 한 노승이 최 씨 부인의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저는 멀리 암자에서 온 중이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단칸방에 남자 손님을 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노승의 모습에서는 세속의 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가을 하늘 같이 맑았습니다. 스님, 제가 사는 곳이 너무 누추하여. 괜찮습니다. 중은 원래 검소한 것이 도리지요. 마침내 최 씨 부인은 노승을 드렸습니다. 비록 잡곡밥과 토장국뿐이었지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 대접했지요. 노승은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 이리 정성스러운 대접을 해주시니 이 늙은 중이 어찌 보은해야 할지 모르겠구려. 노승의 말에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잠자리를 펴야 할 때가 되었지요. 스님, 아랫목에 편히 쉬시지요. 아니올시다. 어찌 나그네가 주인을 제치고 아랫목에 누울 수 있겠소. 두 사람의 실랑이가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결국 노승은 아랫목에, 최 씨 부인은 윗목에 자리를 잡았지요. 비록 한 방에 남녀가 함께 있었지만 둘 다 마음이 맑아 아무런 잡념이 없었습니다. 한밤중 최 씨 부인은 선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심결에 보니 노승의 다리가 자신의 아래에 걸쳐 있었고 이내 그의 손이 자신의 가슴 위로 올라왔지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노승의 손과 발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뿐이었지요. 중이란 분이 잠결에 그러신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자 최 씨 부인은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부인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짐 몇 단만 주시겠습니까? 노승의 청에 최 씨 부인은 흔쾌히 짚을 내어주었습니다. 노승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가마니 하나를 짜더니 그것을 최 씨 부인에게 건넸지요. 이것으로나마 은혜를 갚고자 하옵니다. 말을 마친 노승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최 씨 부인이 가마니를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하얀 쌀이 가득했지요.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쌀을 아무리 퍼내도 가마니는 다시 가득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웃마을의 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32의 과부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매일 밤 노승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등불도 밝게 켜두었지요. 스님은 언제 우리 집에 오시려나? 저 최씨네처럼 나도 끊이지 않는 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마침내 어느 날 밤 한 노승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노승을 맞이했지요. 아이고, 스님, 어서 들어오시어요. 날도 차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박 씨 부인은 평소와 달리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잠자리를 펴고 일부러 노승을 아랫목에 모셨지요. 이제 곧 스님의 손이나 발이 걸쳐오겠지. 그때를 기다렸다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노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깊이 잠든 것 같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먼저 나서야 하나? 결국 박 씨 부인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다리를 노승의 다리 위에 올렸습니다. 노승이 그것을 내려놓자 이번에는 손을 뻗어 노승의 가슴에 얹었지요. 이렇게 박 씨 부인이 올리고 노승이 내리기를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동이 트고 닭이 울 때까지 이 숨바꼭질은 계속되었지요. 아침이 되자 노승은 묵묵히 일어나 지프로 가마니를 짜서 박 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사라졌지요.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박 씨 부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가마니를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머나! 가마니 속에는 끔찍하게도 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것들이 꿈틀거리며 그녀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안 돼! 저리가! 박 씨 부인은 급히 마당에 있던 솥뚜껑으로 그것들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뱀들은 마치 물처럼 솥뚜껑 사이로 새어나와 점점 불어났지요. 이걸 어쩌면 좋아. 공포에 질린 박 씨 부인은 우물 속에 그것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물이 넘쳐오르기 시작했고 뱀들은 마당을 가득 채우더니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웃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정결한 마음가짐이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지요. 노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우리 마음을 시험하러 온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여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니까요.